지금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북부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던 항공기 한 대가 눈폭풍 속에서 흔적도 없이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탑승자 18명 전원 실종. 미군 정찰기, 일본의 최신 레이더와 영상 자산까지 모두 동원됐지만 모니터에 남은 건 끝없이 흔들리는 하얀 노이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본부에서 내려진 단 한 줄의 결론. 생존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그 순간 세계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서 전화 한 통이 울립니다. 한국이 위성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기도 군함도 아닌 결단 하나로 시작된 선택. 그 결정서 맨 아래에는 언론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은 한 한국 여성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한 장의 서류는 절망 속에 묻혀가던 18명의 운명을 어디까지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세계가 숨을 멈추고 지켜본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주일 한국 대사관 재난협력관실 비상회선이었죠. 저는 강설인입니다. 외교관이에요. 하지만 제 업무는 리셉션이나 만찬이 아니라 재난과 기술협력 문서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자마자 상황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지만 긴장된 톤이었죠. 강 협력관님, 일본 북부 산악지대에서 화물기 실종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물기 실종. 이 단어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탑승 인원, 기상 조건, 수색 범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골든타임. 모든 게 한 번에 머릿속을 스쳤죠. 상황실 담당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탑승 인원 18명, 연락 2절 후 3시간 경과. 일본 측은 수색에 들어갔지만 폭설로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18명. 저는 숫자를 반복했어요. 18개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골든타임은 이미 시작됐죠. 저는 옷을 입으며 물었습니다. 미국 측 반응은요? 연락 중입니다. 아직 공식 입장은 없고요. 대사관까지는 택시로 2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저는 15분 만에 도착했어요. 상황실에는 이미 4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일본 북부 지도가 떠 있었고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마지막 교신 지점이었어요. 부대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측은 지상 접근이 어렵다고 합니다. 눈사태 경보가 발령됐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어요. 산악지대, 폭설, 눈사태 위험. 지상구조팀은 움직일 수 없었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공중에서 찾아야 했어요. 미군 자산 투입 가능성은요? 부대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청은 했습니다. 하지만 기상 조건 때문에 망설이고 있어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점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점 아래 어딘가에 18명이 있었죠. 살아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는 게 포기할 이유는 아니었어요. 6시에 첫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일본 재난본부, 미군 연락관, 그리고 각국 대사관 담당자들이었죠. 화상회의였어요. 화면 속 사람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모두 급하게 달려왔을 테니까요. 일본 측 책임자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수색 헬기 세대가 투입됐으나 시계 제로 상태입니다. 레이더로는 산악 지형 때문에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고요. 미군 연락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찰기를 띄울 수 있지만 눈 반사와 산 그림자 때문에 광학 관측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 한계가 있다는 말만 하고 있었어요. 이해는 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일본 측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각국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지원 가능한 자산이 있으신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였지만 길게 느껴졌어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은 도울 수 있는 게 있나요? 목소리 톤은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알았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곤란한데라는 뉘앙스였죠. 저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걸요.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시내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쪽 어딘가는 여전히 폭설이 내리고 있었죠. 그곳 어딘가에 18명이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본부였어요. 재난안전과장이었죠. 강협력관 상황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위성 관측 자산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절차입니다. 그리고 책임이고요. 과장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시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빨간 점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한국의 관측 위성 운용 현황, 해상도, 갱신 주기, 제공 절차.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예전 기억이었어요. 5년 전 동남아시아에서 대형 지진이 났을 때였죠. 한국은 구조대를 보낼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장비도 인력도 다 준비됐었어요. 하지만 파견 승인 문서가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쳤죠. 그때 저는 현지에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앞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의 얼굴을 봤어요.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늦었나요? 대신 그냥 고개를 돌렸죠.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 뒤로 저는 바뀌었어요. 문서에 집착하게 됐죠. 결제선, 승인 절차, 책임 범위. 이 모든 게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화면 속 빨간 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요. 이번엔 절차가 생명을 막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타이핑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전 9시 두 번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화됐죠. 일본 기상청은 폭설 경보를 상향 조정했고 눈사태 위험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지상 접근은 완전히 막혔어요. 미군 측이 먼저 보고했습니다. 정찰기 2대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구름층이 두껍고 눈 반사가 심해서 광학 카메라로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일본 측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더는 어떻습니까? 산악 지형이 문제입니다. 골짜기와 능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반사 신호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메모했습니다. 광학 안됨, 레이더 제한적.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였어요.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위성이었죠. 날씨와 관계없이 지표면을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한국은 SAR 위성을 운용하고 있었어요. 다목적 실용, 위성 5호였죠. 해상도는 1m급이었고 하루에 2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를 관측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했어요. 문제는 다른 데 있었죠. 회의가 잠시 멈췄습니다. 일본 측이 내부 협의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틈에 옆자리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위성 운용기관에 연락 가능한가요? 지금요? 네, 지금이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어요. 일본 측 책임자가 돌아와 입을 열었습니다. 각국의 추가 지원 가능성을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특히 위성 자산이 있다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연했죠. 위성 데이터는 민감한 영역이었으니까요. 군사 자산과 겹치는 부분도 많았고 정확도나 해상도는 국가 기밀에 가까웠어요. 함부로 요청할 수도 함부로 제공할 수도 없는 것이었죠. 저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한국은 SAR 위성 관측이 가능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러 사람이 저를 쳐다봤죠. 일본 측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관측이 가능합니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다음 궤도 통과 시각은 오후 2시 40분입니다. 약 5시간 뒤에요. 해상도는요? 1m급입니다.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관측 가능하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만약 데이터가 틀리면, 만약 위치가 부정확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미군 연락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데이터 정확도는 어느 정도 보장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확도를 보장한다? 이건 기술적 질문이 아니었어요. 법적 책임에 대한 질문이었죠. 만약 제가 100% 정확합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한국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반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도 그 데이터를 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 사양상 오차 범위는 3m 이내입니다. 하지만 산악 지형 특성상 실제 오차는 더 클 수 있어요. 그럼 책임은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데이터 제공국과 활용국 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국은 관측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해석과 작전 결정은 일본 측 권한이죠. 일본 측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부서와 협의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법무부서 검토.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2시간? 아니면 내일까지? 부대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잘했어요, 강 협력관.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여요. 데이터가 틀리면 구조 실패의 책임을 떠안게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간 책임 분담이었죠. 한국이 데이터를 주고 일본이 그걸 믿고 구조대를 보내고 만약 실패하면 언론이 물을 거예요. 왜 검증되지 않은 외국 데이터를 믿었나? 정치적 부담이었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본부였어요. 위성 운용 기관 담당자가 연결됐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강설인 협력관입니다. 긴급 관측 요청건으로 연락드렸어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일본 북부 산악지대 맞죠? 맞습니다. 오후 2시 40분 궤도 통과 시 관측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좌표만 주시면 해당 영역을 집중 관측할 수 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이 더 중요했어요. 데이터 제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외교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보안 검토도 거쳐야 하고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보통은 이틀에서 사흘입니다. 긴급건이라면 하루 정도로 단축할 수 있고요. 하루.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은 오전 10시였어요. 실종 후 9시간이 지났죠. 골든타임은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이었습니다. 하루를 기다리면 이미 늦을 수도 있었어요. 더 빠르게 할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협력관님이 긴급 승인 요청서를 올리시면 장관급 결재로 바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요. 명확한 근거. 저는 이해했습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왜 한국이 개입해야 하는지, 왜 긴급한지, 데이터 유출 위험은 없는지 모든 걸 문서로 정리해야 했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긴급 승인 요청서 양식을 열었습니다. 빈 화면이 저를 바라봤죠.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 일본 화물기 실종 사건 관련 긴급 위성 관측 지원 요청. 내용 현재 일본 북부 산악지대에서 화물기 실종, 탑승 인원 18명 생사불명. 기상 악화로 기존 수색 자산 무력화. SAR 위성을 통한 관측이 유일한 대안. 인도적 지원 및 한일 협력 강화 차원에서 긴급 지원 필요. 손이 빨라졌습니다. 문장이 술술 나왔어요. 5년 전 그때와는 달랐죠. 그때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어요.
무엇을 강조해야 하고 어떤 단어를 써야 승인받을 수 있는지요. 1시간 뒤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검토도 없이 바로 발송 버튼을 눌렀어요. 서울 본부로 날아갔죠. 이제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후 1시 일본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회의였어요. 법무 검토가 끝났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측 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데이터 정확도에 대한 보증 없음을 명시. 둘째, 작전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일본 측에 있음. 셋째, 데이터 보안 유지. 모두 예상했던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문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1페이지였습니다. 간결하게, 명확하게, 법적 분쟁 소지 없이요. 그리고 오후 2시 서울에서 답이 왔습니다. 긴급 승인이었어요. 위성 관측이 허가됐죠.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절차와의 싸움은 여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죠. 데이터가 도착하면 그걸 어떻게 쓸지, 누가 결정할지, 그 다음 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 위성이 목표 지역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관측이 시작됐죠.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기다렸어요. 데이터 전송까지는 약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30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죠. 상황실에는 7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침묵했어요.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죠. 가끔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이 시각 일본 북부는 어떨까요? 여전히 폭설이 내리고 있을까요? 18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3시 10분, 위성 운용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데이터 수신 완료. 지금 전송합니다. 제 이메일에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용량이 컸어요. 고해상도 이미지였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산악 지형이 펼쳐졌어요. 흑백 이미지였습니다. SAR 데이터는 원래 이랬죠. 색이 없었어요. 대신 명암으로 지형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능선, 골짜기, 눈 덮인 사면. 모든 게 선명했어요. 날씨와 상관없이 레이더 신호는 지표를 뚫고 들어갔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물기는 어디 있을까요? 옆자리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협력관님, 이상 신호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화면에 노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12개였어요. 주변 지형과 다른 반사 신호를 보이는 지점들이었죠. 하지만 그게 화물기인지 아니면 바위나 나무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본 측에 연락했습니다. 데이터 전송 준비됐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일본 측도 같은 분석을 할 거였죠. 12개 지점 중 어디가 진짜 화물기일까요? 30분 뒤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일본 재난본부, 미군, 각국 대사관 담당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거웠죠. 일본 측 책임자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한국 측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12개 후보 지점이 확인됐으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미군 측이 물었습니다. 추가 검증은요? 헬기를 띄워 육안 확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시계가 200m 미만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화면 속 사람들의 표정을 봤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12시간이 넘게 수색을 계속했지만 진전이 없었죠.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일본 기상청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기상 예보가 업데이트됐습니다. 폭설은 내일 오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죠.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영하 20도. 저는 숫자를 반복했어요. 이 온도에서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화물기 안에 난방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연료는 남아 있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미 늦은 거 아닐까? 그때 일본 측 고위 관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지 않고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현 시점에서 생존 가능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존 가능성. 이 단어가 회의실에 떨어졌습니다. 무거운 단어였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의료자문단 의견입니다. 영하 20도 환경에서 난방 없이 12시간 이상 노출 시 생존율은 30% 미만입니다. 30%. 저는 이 숫자를 듣고 손을 꽉 쥐었어요. 따라서 수색 범위 축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수색 범위 축소. 이건 정중한 표현이었습니다. 진짜 의미는 포기 준비였죠. 미군 연락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축소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12개 지점 중 접근 가능한 5개로 한정합니다. 5개. 나머지 7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나머지 지점은요? 기상호전 후 재검토입니다. 기상호전. 그건 내일 오후였어요. 지금부터 20시간 뒤였죠. 영하 20도에서 20시간. 저는 계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지금 멈추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일본 측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강 협력관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구조대원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위치가 필요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12개 지점은 너무 많았죠. 하나씩 확인하려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추가 분석을 해봅시다. 12개 지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화물기 비행 경로, 마지막 교신 위치, 지형 특성. 이 3가지를 교차 분석하면 가능성 높은 지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미군 측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정말로 시간이 없어집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저는 화면 속 사람들을 봤습니다. 지쳐 있었죠. 이해했어요. 12시간 넘게 싸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18명은 끝이었습니다. 일본 측 고위 관계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2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우선순위를 정리해 주십시오. 하지만 2시간 뒤에도 답이 없으면 수색을 축소합니다. 2시간.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6시 30분까지였죠.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시간 안에 12개를 5개로, 아니 가능하면 3개로 줄여야 했어요. 어떻게요? 부대사님이 다가왔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몰랐거든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포기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본부였어요. 재난안전과장이었죠. 강 협력관 상황 들었습니다.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비행 경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일본 측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형 분석 전문가도요.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어요. 12개의 노란 점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18명의 생명이었죠. 어느 것일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우스를 잡았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이 전부였죠. 저는 첫 번째 지점을 클릭했습니다. 분석이 시작됐어요. 오후 4시 40분, 저는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3개의 화면을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왼쪽은 위성 이미지, 가운데는 비행 경로 데이터, 오른쪽은 지형 고도 분석이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서울에서 연결된 지형 분석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협력관님, 12개 지점 중 8개는 능선입니다. 화물기가 불시착하기엔 경사가 너무 급해요. 그럼 나머지 4개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눈사태 위험을 고려하면 2개로 좁혀집니다. 2개.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12개에서 2개로.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확신이 필요했죠. 비행 경로는 어떻습니까? 일본 측에서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던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교신 지점은 여기입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풍향을 고려하면 화물기는 북동쪽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두 개의 후보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북동쪽, 하나는 남쪽이었어요. 비행 경로상으로는 북동쪽이 맞았죠. 북동쪽 지점으로 결정합니다.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만약 틀리면 압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최선의 추정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 10분. 1시간 20분 남았죠. 이제 이 분석을 문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냥 말로 전달할 수는 없었어요. 국제구조작전에서 구두보고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거든요.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일본 화물기 실종 사건 위성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수색 우선순위 권고안. 한 페이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길면 안 됐어요. 회의장에서 사람들은 긴 보고서를 읽을 시간이 없었죠. 핵심만 담아야 했습니다. 저는 구조를 잡았습니다. 첫째, 분석 방법론. 둘째, 우선순위 지점. 셋째, 좌표 및 접근 경로. 넷째, 데이터 신뢰도 및 한계. 다섯째, 권고사항.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문장은 짧게, 숫자는 명확하게, 결론은 단호하게요. 제가 5년 동안 배운 게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분석 결과 최우선 수색 지점은 북위 40도 12분 31초, 동경 141도 5분 45초로 판단됨. 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지형 경사 15도 이하로 불시착 가능. 둘째, 비행 경로 및 풍향 일치. 셋째, SAR 신호 강도 최상위.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좌표 정확도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m. 단, 산악 지형 특성상 실제 오차는 5m까지 가능. 접근 경로 서쪽 능선을 통한 도보 접근 권장. 헬기 접근은 기상 조건 개선 시까지 보류.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데이터 제공 주체는 대한민국. 책임 범위는 데이터 정확도의 한정, 작전 수행 결정 및 결과는 일본 측 권한. 면책 조항은 천재지변, 예측 불가능한 기상 변화로 인한 오차는 양측 면책. 다 썼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읽었어요. 빠진 게 없나 확인했죠. 숫자, 좌표, 근거, 책임. 모두 들어갔습니다. 한 페이지였어요. 저는 인쇄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종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부대사님께 걸어갔죠. 검토 부탁드립니다. 부대사님이 문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1분도 안 걸렸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입니다. 보내십시오. 저는 문서를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재난본부, 미군 연락관, 모든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수색 우선순위 권고안. 발송 완료.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다시 기다려야 했어요. 오후 5시 40분 회신이 왔습니다. 일본 측이었어요. 문서 수령. 검토 후 회신하겠음. 검토. 또 이 단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6시 미군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어요. 강 협력관 제임스 로건입니다. 미군 수색 구조 조정관이에요. 네,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보낸 문서 봤습니다. 인상적이더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당신은 이 좌표를 얼마나 확신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70%입니다. 70? 그럼 30%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호하게 쓴 겁니까? 문서를 보면 거의 확정인 것처럼 읽히는데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구조대는 100% 확신을 기다릴 수 없어요. 70%면 움직여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측을 설득해보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6시 20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예정보다 10분 일렀어요. 화면에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측 책임자가 먼저 말했어요. 한국 측 권고안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분석 방법론과 근거가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이 좌표를 최우선 수색 지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상 구조팀을 즉시 투입합니다. 예상 도착 시각은 8시입니다. 8시. 1시간 40분 뒤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됐죠. 만약 틀렸다면? 만약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면? 미군 측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헬기 한 대를 대기시키겠습니다. 기상이 호전되면 즉시 투입하고요. 일본 측 책임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였지만 눈빛이 느껴졌어요. 강 협력관, 당신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부대사님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요.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당신이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쿄 시내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 북쪽 어딘가에서 구조대가 움직이고 있었죠. 제가 만든 한 장짜리 문서를 들고요. 그 문서가 맞기를 바랐습니다. 제발요. 오후 6시 50분 상황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조대는 이미 출발했죠. 산악 지형이라 차량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도보였어요. 눈밭을 헤치며 올라가야 했죠. 제 앞에는 식은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시지 않았어요. 목이 마르지도 않았죠.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빈 화면이었어요. 아직 아무 소식도 없었죠. 부대사님이 말했습니다. 좀 쉬는 게 어때요? 괜찮습니다. 벌써 15시간째잖아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맞았어요. 새벽 4시에 전화를 받았죠. 지금은 저녁 7시였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7시 15분 첫 업데이트가 왔습니다. 일본 구조대 현장 지휘관이었어요. 베이스 캠프 도착. 목표 지점까지 4km 남음. 눈 깊이 1m, 시계 300m. 전진 중. 4km. 눈밭에서 4km면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2시간? 저는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7시 40분 두 번째 업데이트였습니다. 2km 지점 통과. 경사 증가. 속도 감소. 예상 도착 8시 30분. 예정보다 30분 늦어진 거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8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군 측이었어요. 제임스 로건이었죠. 강 협력관, 지금 통화 가능합니까? 네, 말씀하세요. 사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우리도 위성 자산이 있습니다. 당신도 알 거예요. 미군 정찰 위성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당신처럼 못했을까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데이터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지역을 관측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제공할 수 없었죠. 왜죠? 절차 때문입니다. 승인, 검토, 보안 등급. 모든 게 시간을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책임 문제도 있었죠. 만약 데이터가 틀리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하고 문서를 만들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죠. 1시간 만에요. 우리는 하루가 걸렸을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당신이 만든 건 데이터가 아니에요. 결정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 만들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구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문서를 만든 것뿐이었죠. 8시 15분 세 번째 업데이트가 왔습니다. 1km 지점. 경사 30도. 로프 확보 중. 전진 계속. 1km.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8시 30분 업데이트가 끊겼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상황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부대사님이 받았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뭡니까? 부대사님이 전화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입니다. 구조대가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요? 15분 전부터요. 15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산악구조에서는 15분이 길 수 있었죠. 무전장애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저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요. 8시 40분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상황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불안이 퍼지고 있었죠. 8시 45분 무전이 터졌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목소리가 들렸어요. 베이스 캠프 들리나? 현장팀이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목표 지점 도착. 시계 불량으로 무전 지연됐음. 지금부터 수색 시작.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착했어요. 제가 지정한 좌표예요. 그리고 다음 30분이 가장 길었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구조대는 현장을 수색하고 있었죠. 눈을 헤치고 장애물을 치우고 확인하면서요. 저는 시계만 봤습니다. 초침이 느리게 움직였어요. 매 초가 1분처럼 느껴졌죠. 9시 10분, 무전이 다시 터졌습니다. 베이스 캠프, 긴급. 물체 발견. 확인 중. 물체.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화물기일까요? 금속 반응 확인. 항공기로 추정. 접근 중. 항공기. 맞았어요. 제 좌표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거였죠. 생존자는요? 제가 무의식 중에 말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들을 수 없었어요. 무전은 일방향이었으니까요. 9시 15분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기체 확인 완료. 동체 손상 있으나 객실 원형 유지. 지금부터 진입한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발요. 9시 20분 무전이 끊어졌습니다. 다시 침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구조대가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어요.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9시 25분 무전이 터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베이스 캠프 생존자 확인. 반복한다. 생존자 확인.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일어섰습니다. 인원수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무전은 계속됐어요. 전원 생존. 18명 전원. 부상자 있으나 의식 명료. 지금부터 응급처치 시작. 전원. 18명 전원이요. 상황실에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악수하고 포옹하고 울었어요.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부대사님이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해냈어요, 강협력관. 당신이 해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18명. 모두 살았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본부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협력관 축하합니다.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감사합니다. 언론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많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 너머라 보이지 않았지만요. 사양하겠습니다. 구조대가 주인공입니다. 저는 데이터만 준비했어요. 하지만 부탁입니다.
조용히 넘어갔으면 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도쿄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죠. 저 북쪽 어딘가에서 18명이 살아 돌아오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한 장짜리 문서 덕분에요. 9시 40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생존자 전원 확인 후 첫 공식 회의였어요. 화면에 사람들이 나타났죠. 모두 표정이 밝았습니다. 당연했어요. 기적 같은 결과였으니까요. 일본 측 책임자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존자 18명 전원 의식 명료. 경상 5명, 중상 2명. 저체온증 경증 11명. 모두 이송 가능 상태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화상회의였지만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구조대는 현재 응급처치 중입니다. 기상이 호전되는 대로 헬기 투입 예정이고요. 미군 측이 물었습니다. 예상 이송 시각은요? 내일 오전 6시입니다. 날이 밝으면 즉시 출발합니다. 내일 오전.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생존자들은 안전했고 구조대가 함께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건 끝났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일본 측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강설인 협력관의 분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조대의 노력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문서가 모든 걸 바꿨어요. 우리에게 결정할 근거를 줬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죠. 저는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부대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죠. 동료가 물었습니다. 협력관님, 뭐 하세요? 기록입니다. 지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기억이 생생할 때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걸 정리했어요. 시간별 상황, 의사결정 과정, 문제점, 해결 방법.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했죠.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거라는 걸요. 재난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때마다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할 순 없었어요. 오늘의 경험이 내일의 매뉴얼이 돼야 했죠. 2시간 뒤 첫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국제재난협력 시 위성 데이터 긴급 제공 절차 개선안.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서를 열었어요. 재난 상황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표준 문서 양식.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계속 썼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문서로 만들었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상황실엔 저 혼자 남았어요. 모두 집에 갔죠. 당연했습니다. 일은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새벽 1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임스 로건이었어요. 아직도 일하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대사관 불이 켜져 있더군요. 당신일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웃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화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당신이 만든 문서 말입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미군도 국제구조작전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문제에 부딪혀요. 절차, 승인, 책임. 당신은 이걸 해결했죠. 어떻게 한 겁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문서는 도구입니다. 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사람들이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책임이 두려워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을 명확하게 나눴어요. 한국은 데이터 정확도까지만 책임진다. 작전 결정은 일본이 한다. 이렇게 나누니까 양쪽 모두 결정할 수 있었죠.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5년입니다. 5년? 네. 5년 전 실패를 겪었어요. 그때부터 배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남아 지진 때 일이요. 하지만 그가 더 묻지 않았어요. 이해한 것 같았죠. 당신 문서를 미군 매뉴얼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문서를요? 네. 물론 공식 경로를 통해서죠. 한국 정부 동의도 받고요. 영광입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필요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도쿄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죠. 새벽 2시, 저는 마지막 문서를 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서였어요. 한일 재난협력 상설 협의체 구성 제안서. 오늘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대응할 순 없었어요. 시스템이 필요했죠. 평상시에 훈련하고 절차를 만들고 신뢰를 쌓는 시스템이요. 저는 구조를 잡았습니다. 1. 목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호 지원 체계 구축. 2. 구성, 한일 양국 재난 외교 국방 실무자. 3. 운영, 분기별 회의, 연간 합동 훈련. 4. 협력 분야, 위성 데이터, 구조 자산, 의료 지원.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모두 들어갔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고 무엇이 필요한지요. 새벽 3시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15페이지였어요. 저는 검토했습니다. 빠진 게 없나 확인했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으로는 충분했어요. 이 문서를 가지고 일본 측과 대화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실제 협의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초안을 작성했어요. 수신자는 서울본부, 외교부, 그리고 부대사님이었죠. 제목, 일본 화물기 구조 사례 분석 및 향후 협력 제안. 본문은 짧게 썼습니다. 근본 구조 작전을 통해 국제재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첨부된 문서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발송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보낼까요? 새벽 3시인데요. 하지만 저는 눌렀습니다. 지금 아니면 잊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이 열정을요. 발송 완료.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피곤했죠.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오늘 저는 18명을 구했습니다. 아니, 구한 건 구조대였죠. 저는 그냥 문서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문서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은 문서를 만들 겁니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문서를요. 저는 대사관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죠. 밤샘 근무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제 일일 뿐입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죠. 그리고 저 북쪽 어딘가에서 18명이 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서요. 다음 날 오전 6시 20분, 첫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대사관 상황실에서 실시간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3시간밖에 못 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곤했지만 참을 수 있었죠. 헬기 1호기 현장 접근 중. 시계 양호. 기상이 좋아졌습니다. 폭설이 멈췄고 구름도 걷혔어요. 완벽한 구조 날씨였죠. 6시 40분, 첫 생존자들이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중상자 우선이었어요. 의료진이 동행했죠. 1호기 이륙. 병원까지 40분 소요 예정.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모두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였죠. 오전 9시, 마지막 생존자까지 모두 이송이 완료됐습니다. 18명 전원이요. 일본 측에서 공식 발표가 나갔어요. 화물기 실종 사건, 탑승 인원 전원 구조. 한국 위성 데이터가 결정적 역할.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도 보도가 나갔어요. 제 이름도 언급됐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조용히 넘어가길 바랐는데요. 오전 10시, 일본 재난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식 감사 인사였어요. 강 협력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구조대의 노력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문서가 핵심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주에 재난 대응 평가 회의가 있습니다. 당신이 와서 발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발표요? 네. 이번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매뉴얼에 반영하고 싶어요. 특히 의사결정 프로세스 부분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발표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 경험이 아니라 한일 공동 프로토콜 제안으로 하고 싶어요. 공동 프로토콜이요? 네. 이번 일을 단발성으로 끝낼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왔어요. 좋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후 2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참석자가 많았어요. 일본 재난본부, 미군, 그리고 새로 추가된 사람들이 있었죠. 일본 외무성, 국토교통성, 기상청이었습니다. 일본 측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근본 구조작전 평가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시간별 대응 현황이었어요. 저는 집중해서 봤죠.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한국 위성 데이터 제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데이터 활용 방식이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만든 문서가 나타났어요. 한 페이지짜리 권고안이었죠. 이 문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사결정 도구였어요. 우선순위, 좌표, 정확도, 책임 범위. 모든 게 명확했죠.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이런 문서를 표준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미 초안을 준비했어요.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어젯밤 만든 표준 양식이었죠. 사람들이 집중해서 봤어요.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정보가 다릅니다. 하지만 구조는 같아요. 상황, 데이터, 권고, 책임. 이 네 가지만 명확하면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일본 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군 측도 관심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신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문서만으로는 부족해요. 평상시에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 때 서로를 믿을 수 있죠. 일본 재난본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협의체 제안서였어요. 한일 재난협력 상설 협의체를 만들자는 겁니다. 분기마다 만나서 훈련하고 절차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술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료를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나왔죠. 첫 번째 회의는 다음 달. 주제는 이번 사례 분석. 두 번째는 합동훈련. 세 번째는 기술 공유. 이렇게 1년 계획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람들이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미군 측이 물었습니다. 미국도 참여 가능합니까? 환영합니다. 사실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면 좋아요. 재난은 국경이 없으니까요.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좋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정보 보안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죠. 어젯밤 준비한 게 도움이 됐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일본 측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강 협력관, 솔직히 놀랐습니다. 무엇이요? 당신은 구조가 끝나자마자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성공을 축하하느라 바쁜데 말이죠. 저는 웃었습니다. 축하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기록할 때예요. 왜죠? 기억은 흐려지거든요.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요.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피곤했죠. 하지만 만족스러웠어요. 부대사님이 다가왔습니다. 대단해요, 강 협력관. 구조로 끝날 일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네요. 아직 시작입니다. 승인이 나야 진짜 시작이죠. 날 거예요.
일본 측 반응이 좋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후 5시 제 이메일에 답장이 왔습니다. 서울 본부였어요. 협의체 제안 검토 완료. 외교부 장관 제가 일본 측과 협의 진행하시오. 제가가 났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됐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그날 저녁 일본 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원칙적 동의. 실무 협의 시작하겠음. 저는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1차 한일 재난협력 협의체 준비회의 안건.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부대사님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세요. 곧 갑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자정까지 일했어요. 다음 회의 자료를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예상 질문을 정리했죠.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이건 기회라는 걸요. 한 번의 구조 성공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어요. 놓칠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저는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차창 밖으로 도쿄 야경이 흘러갔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18명이 눈 속에 갇혀 있었어요. 지금은 모두 병원에서 회복 중이죠. 그리고 며칠 뒤면 가족품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면 한일 재난협력 협의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다음 재난이 왔을 때 우리는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장짜리 문서가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택시가 집 앞에 섰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죠. 그 별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아마 수백 년, 수천 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 눈엔 빛으로 보였습니다.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만드는데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빛을 내죠.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또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석 달 뒤 도쿄 재난관리센터 회의실. 첫 한일 재난협력 협의체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양국에서 30여 명이 모였어요. 외교관, 재난 전문가, 위성 운용 담당자, 구조대원. 화물기 구조 때 함께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표 순서였거든요. 긴장되진 않았어요. 준비를 충분히 했으니까요. 근본 화물기 구조 사례를 통해 우리는 3가지를 배웠습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첫째, 기술만으론 부족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하고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해야 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절차는 필요하지만 간소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긴급 승인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절차도가 나타났죠. 셋째, 평상시 준비가 핵심입니다. 위기 때 즉흥적으로 대응하면 늦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왔죠. 일본 측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재난본부 차장이었어요. 협의체 출범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1년에 4번 만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훈련하고 신뢰를 쌓을 겁니다. 또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오후 3시 공식 일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커피 한 잔이 필요했죠. 강 협력관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구조대 현장 지휘관이었어요. 그날 직접 현장에 갔던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18명을 구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조대가 구한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갈 곳을 알려줬어요. 그게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었죠.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다음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있다면 우리가 준비돼 있어야죠. 그가 떠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도쿄 시내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웠죠. 저녁 6시 비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이 모여 편하게 대화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죠. 미군 측 제임스 로건이 다가왔습니다. 강 협력관 축하합니다. 뭘요? 협의체 만들었잖아요. 구조 하나로 시스템을 바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도 시작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가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죠. 잔이 부딪혔어요. 사실 우리도 비슷한 걸 만들고 있습니다. 뭘요? 태평양 지역 재난협력 네트워크요. 당신 모델을 참고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당신이 증명했어요. 문서 하나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는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어요. 제가 만든 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해서 태평양 전역으로요. 밤 9시 만찬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저도 일어났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본부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협의체 출범 보고 받았음. 수고했음. 다음 주 귀국 후 보고 바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저는 내려서 로비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방에 들어가자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어요. 도쿄 야경이 펼쳐졌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석 달 전 이 도시 북쪽에서 18명이 구조됐어요. 모두 회복했다고 들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죠. 가족들과 함께요. 그리고 오늘 다음을 대비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앞으로 보완할 게 많았죠.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기억이 생생할 때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1차 협의체 회의록 및 후속 조치 사항.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자연스러웠죠. 이게 제 일이었어요. 문서를 만들고 절차를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일이요. 1시간 뒤 정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파일을 열었죠. 제2차 협의체 회의 준비사항. 다음 회의는 석 달 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했어요. 안건을 정하고 자료를 모으고 참석자를 조율하는 일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이제 자야 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어두웠죠. 5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동남아 지진 때요. 그때 저는 무력했어요. 문서를 만들 줄 몰랐고 절차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배웠거든요. 실패해서요. 서류는 방해물이 아니었습니다. 도구였어요. 제대로 만들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보고할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논의였어요. 그들도 재난협력 체계에 관심이 있었죠. 할 일이 끝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잠이 들기 직전 마지막 생각을 했습니다. 서명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문서 하나가 시스템을 만들죠. 그리고 시스템 하나가 다음 재난을 대비하게 합니다. 감사는 말이 아니었어요. 박수도 아니었죠. 감사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함께 하자는 약속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문서로, 절차로, 시스템으로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이요.